어머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친구들이 코 막는 거 보셨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나는 애써 변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왔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친구들이 있을 줄 몰랐구나. 그럼 전화를 하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친구네라도 가셨어야죠. 믿고 있던 아들 민호의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현지 말이 맞아요. 현지 체면도 있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제 제발 생선가게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사장인데 제 체면도 있고.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왜 후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중심의 수산시장. 나는 매일같이 생선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골목을 지나 나는 손수 가져온 고등어와 갈치를 진열하며 숨을 고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빕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주부들과 상인들의 대화 소리가 조용히 내 귓가에 스며듭니다. 영숙 언니, 오늘 고등어 신선하네요. 수산시장 한쪽에서 국밥집을 하는 미정 씨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올라온 거야. 한 마리 줄까? 너무 신선해 보여서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요. 언니 한 마리만 줘봐요. 두 마리 그냥 줄게. 남편이랑 나눠 잡숴. 언니 고마워요. 이따 점심에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와요. 나는 기분 좋게 고등어를 손질하며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68살의 나이에 하루 종일 생선을 만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시장이 조용해지면 나는 허리를 쭉 피며 시장을 한눈에 둘러봅니다. 분주했던 시장에 정적이 내려앉은 낮과 밤이 다른 모습이 마치 두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가끔 늦은 시간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나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서류를 건네주고 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을 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선가게의 거래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불만이나 원망이 없이 여유로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남은 생선과 갑판대를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나에게는 외아들 민호가 있습니다. 민호는 수산 가공식품 업체를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옆에서 든든하게 보조를 해주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김현지였습니다. 현지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거래처를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잘 보완하며 수산 가공식품 업계에서 성장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향에는 과욕과 계산이 섞여 있고 사업적 야망이 강한 만큼 기회와 위험을 철저히 계산하며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런 성향인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민호가 현지를 인사시킬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현지예요. 현지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호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네요. 현지의 인상은 순해 보이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똑똑하고 예의 바른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나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민호와 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시선은 생선 가게 주변을 훑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민호와 현지는 자주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어머님 손을 보니까 너무 거칠더라고요. 제가 쓰는 핸드크림인데 어머님도 한번 써보시라고 사왔어요.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꼭 바르세요. 아들 녀석한테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세심함에 나는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손은 또 언제 봤어? 생선 만지는 손이라 꼴이 말이 아닌데. 잘 바를게, 정말 고마워. 민호도 현지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을 테니 함께 저녁 먹자. 아니에요. 저희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아쉽네. 다음에 내가 맛있는 밥 사줄 테니 언제든지 놀러와. 네, 어머님. 하지만 현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생선 가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나면 나한테까지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니까. 현지는 나를 만나고 난 뒤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민호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 빨리 결혼부터 성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몇 달 동안 현지는 친절함으로 무장한 채 나를 찾아왔고 이런 만남이 계속되자 나는 현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해서 민호가 더 안정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지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와 현지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요? 잘 됐지, 손님 많았어. 그런데 둘은 무슨 일로 일찍 왔어? 민호가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지? 엄마, 저희 이제 곧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결혼 얘기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니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합가하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조용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합가를 한다면 내 집은 좁아서 너희가 불편할 텐데. 그래서 어머님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옮겼으면 해요. 어머님이 있는 서울 중심보다는 조금 외곽으로 가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넓고 깨끗한 집이 좋지 않겠어요? 현지는 웃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호도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 한쪽에 뭔가 살짝 빛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지의 제안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대신 더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현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 명이 함께 살기에는 지금 집이 너무 좁잖아요.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이곳을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식은 잘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내내 현지는 정신이 없었을 텐데 나를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일가 친척들이 나에 대해 물을 때면
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지는 대충 애매하게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과는 거리가 되는 곳에, 어쩌면 경기도에 가까운 곳에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내가 항상 출근을 하는 수산시장과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현지 셋이 살 수 있으니 그것으로 됐다 생각했습니다. 며칠간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왔고 현지도 나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친절과 배려가 진심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갈등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도세를 아끼려고 내 빨래를 몇 개 모아서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현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옷은 그때 세탁기에 돌려야 해요. 그럼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니? 그래도 어머님 옷은, 나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옷은 세탁실 말고 뒷베란다 뚜껑이 있는 바구니에 따로 넣어두세요. 서운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침은 간단한 토스트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밥을 먹어야 든든하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먹는 게 좋아요. 민호는 내가 차리는 아침밥을 매일 먹었는데 이제는 제 방식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매일 반찬 하신다고 식비도 많이 나가요. 며칠 전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이 맛있다면서 먹었던 현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이 달라졌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해? 생선 비린내가 온 집안에 배이겠어. 나도 솔직히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린 신혼인데. 조만간 따로 사시라고 얘기해야겠어. 언제 얘기할 건데? 어머님 집 팔게 하고 큰 집으로 이사 온 우리 계획은 이미 이뤘잖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내가 불만이 쌓이게 밑밥을 깔고 있어. 화장실에 가려던 나는 복도에서 이 대화를 우연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거지? 계획이라니. 내 집을 팔게 한 것도 계획이었다는 말인가?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던 거지?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쓸모없는 물건 취급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지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지만 그때까지도 현지의 친구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인사를 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지의 친구들은 모두 코를 막고 현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색해진 분위기에 친구들은 모두 돌아갔고 현지는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친구들이 코 막는 거 보셨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나는 애써 변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왔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친구들이 있을 줄 몰랐구나. 그럼 전화를 하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친구네라도 가셨어야죠. 믿고 있던 아들 민호의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현지 말이 맞아요.
현지 체면도 있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넌 엄마가 창피하니? 엄마, 이제 생선가게 그만하세요.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계속 장사를 하세요? 저도 이제 사장인데 제 체면도 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한테 나는 창피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생선 가게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 나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따로 살아요. 그게 낫겠어요. 현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서 엿들었던 계획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게 오로지 본인들만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너희를 자식이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다. 내가 자식을 잘 못 키워도 한참을 잘 못 키웠구나. 나의 분노는 어느새 울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 민호 너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너희가 원하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다. 너희 앞으로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후회도 하지 말아라. 나는 말을 마치고 들어오던 꼴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민호와 현지는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호가 언제부터 저렇게 바뀌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말이라면 뭐든 잘 따랐고 속이 깊었던 아들이었는데 어느새 나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렸을 때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합창대회에서 상을 받아 좋아하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던 얼굴,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쓸쓸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 때문에 민호가 변해버린 건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가게 한쪽에 있는 쪽방에 겨우 등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내가 생선 가게 쪽방에서 울고 있을 때 민호와 현지는 그들만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겠지? 설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 나가셨는데 안 오시겠지? 민호와 현지는 웃으며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야? 그럼 우리 집이지. 너랑 나만이 사는 우리 집. 둘은 다시 한번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어? 그냥 자식 된 도리로 후회할까봐? 후회 안 할 건데. 그냥 노인네가 아무 말이나 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나가셨으니 마음 편히 집 팔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받아볼까 해.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대기업인 태강에 내일 사업 계획서를 보낼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잘해보자고. 민호와 현지는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며 비어있는 와인잔에 와인을 채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다는 것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은 평소 같았는데 내 마음은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기 있는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니, 오늘 왜 이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오늘도 어김없이 국밥집을 하는 미정 씨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나는 얼른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아프긴 괜찮아.
오늘은 갈치가 좋은데 한 마리 줄까? 나는 평소같이 말하려 애를 썼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래, 고마워. 미정 씨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했습니다. 나는 갈치 2마리를 빨리 손질해 미정 씨에게 건넸습니다. 손살에 치는 미정 씨의 손목에 검정 비닐봉투를 걸어주고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안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한산해진 늦은 오후 검정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한 장 내밀고 나는 그 서류를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에는 청우산업 대표 한민호라고 적혀 있는 사업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검정색 정장을 입은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민호와 현지는 사업 계획서 발표를 앞두고 며칠 동안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강에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며 바로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영세 기업의 사업 계획서를 받아준다니. 단, 태강 본사로 와서 사업 계획서를 대표가 직접 발표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발표 날, 민호와 현지는 태강의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로비엔 유리와 대리석이 번쩍였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받고 안내 직원을 따라 직원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구를 통과를 하니 마치 대기업 직원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니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50층을 올라가는 동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통로에는 벽에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민호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했습니다. 자기야, 정신 차려. 안내 직원이 회의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지는 긴장된 손끝으로 준비한 PPT를 넘기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여기에서 투자를 받으면 태강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고. 민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민호와 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진이 먼저 들어오고 실무진이 뒤따랐습니다. 비서진 중에서 한 명이 민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이태진입니다. 곧 회장님이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이란 말에 민호와 현지의 눈은 한없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네, 회장님께서는 젊은 사업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지와 민호는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본 순간 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정영숙이었습니다. 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자기 손으로 집에서 쫓아낸 시어머니였습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 입었던 허름한 옷은 온데간데 없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왜 여기에서? 민호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는 그 둘을 주시하며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태진 비서가 민호에게 내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호와 현지는 명함을 보았습니다. 명함에는 태강그룹 회장 정영숙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진짜 태강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자기도 몰랐어? 현지는 작은 목소리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알았으면 내가 엄마를 쫓아냈겠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회장에 대해 안 알아봤어? 이름 정도만 봤지. 그냥 엄마 이름하고 갔네 하고 넘겼지. 회장한테 보고할 것도 아니었고. 우리 이제 어떡해? 지금이 발표를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잊은 건지 두 사람은 귓속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분 발표는 언제 하실 건가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고 했죠? 나는 사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현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민호는 발표를 하러 앞으로 나가는데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무미건조하게 그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고, 현지는 옆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긴장 탓인지 둘은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마치 땀으로 목욕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현지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PPT 리모컨을 쥐고 있는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에는 냄새가 없네요. 현장의 온기 대신 책상 냄새만 납니다. 회의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땀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믿음은 빌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쌓아야 하지. 나는 손끝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계획서 곳곳이 허술했습니다. 숫자는 과장됐고 목표는 막연했습니다. 현장은 몰랐고 감각은 죽어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기본에 충실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생선 가게에서부터 일하며 생물 하나하나 보면서 배운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으로까지 사업을 키우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생선 가게만큼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계획서는 바다의 냄새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급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나는 직원들을 회의실에서 내보냈습니다. 여긴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김현지 씨.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계획서를 제발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현지는 간절했습니다. 아니요. 더 볼 필요 없습니다. 냉정히 말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엄마, 너무하세요. 민호의 울음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가 엄마를 내쫓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나가셨잖아요. 나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민호는 절박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니? 내 물음에 둘은 벙진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님, 집 팔게 한 거 말씀이죠? 현지가 얼른 답했습니다. 엄마를 집에서 나가게 만든 일 말이죠? 민호도 질세라 얼른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그냥 할머니였으면 죄송하다고 했을까? 민호와 현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그저 내가 가진 돈과 권력에 사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민호도 현지 옆으로 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후회도 하지 말라고 했지? 진정 너희가 반성을 했다면 생선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나는 그만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현지는 나를 따라 회의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나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회의실 밖에 있던 비서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어머님, 현지의 외침만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와 현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당장 수산시장으로 가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장인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어도 시장 바닥에 무릎은 꿇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투자받을 것을 확신하고 이미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설비를 늘리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설비 오더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중단을 해도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민호와 현지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갔습니다. 나는 수산시장 생선 가게에서 민호와 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곧 죽어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수산시장에는 어느새 내가 태강의 회장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스스럼 없이 대하던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고 예전처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인들도 다시 평범하게 나를 대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쪽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 골병 나요. 빨리 살 집 알아봐요. 미정 씨는 오늘도 내 걱정입니다. 아니, 오늘부터는 집으로 들어가야지.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또 언제 구했어요? 맞다. 언니 회장님이었지. 어린아이 같은 미정 씨 말에 나는 크게 웃었습니다. 언니는 참 대단해.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려도 되잖아요. 왜 여전히 시장에 나와요? 미정 씨는 늘 궁금했다며 물었습니다. 나는 짧게 웃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직도 배울 게 많아. 시장에 오는 사람들, 상인들 모두에게. 내 말에 미정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끝내 찾아오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오늘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머지않아 민호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다른 투자 회사를 찾지 못한 민호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민호는 공사장을 전전긍긍하고 있고 현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창피해 할까요? 가끔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하는 날, 내가 먼저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수산시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나는 이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나를 편견 없이 대해주는 상인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식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돈과 지위를 떠나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얻는 땀과 보람. 이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나도 그 사람들과 섞여 오늘도 열심히 생선을 손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